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와 서구청이 함께하는 생활법률교육, 오늘은 의료소송 시간입니다. 여러분, 의료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의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강혜정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유닉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고 현재 9년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료 사고를 당한다고 해서 바로 소송에 돌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의료 소송을 하게 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법적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수술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저의 허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리 마비가 오고 심지어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료 사고로 의심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의료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의무기록,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무기록은 의료소송 과정에서 환자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또 어쩌면 유일한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의료 기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될 텐데 병원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바로 병원 원무과로 가시면 의료 기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죠. 자, 법적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 기록은 언제든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끔 의료 기록을 주지 않으시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아예 통으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일부 기록이 없어졌다라는 식으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될까요? 네, 바로 병원에 관할 보건소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보건소로 전화를 하셔서 제가 병원에 저의 진료 기록을 받으러 왔는데요. 진료 기록이 없대요. 안 가지고 있대요. 내지는 진료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면 아마 보건소의 주무관께서 병원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할 겁니다. 실무상 이 단계에서 부분의 진료 기록 제공 거부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이 오늘은 휴가야. 그래서 내일 오세요라고 할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진료 기록을 신청했는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된다, 의사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병원은 뭐 금요일만 진료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당한 거절 사유가 돼서 병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의료 기록을 제공하라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진료 기록을 받아야 될까요? 네. 전체 모든 기록을 다 발급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병원이면 대부분 협진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지만 뭐 신경외과로 협진이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협진 들어갈 텐데요. 이 모든 과에 대한 진료 기록을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내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응급실 기록지가 따로 편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도 잘 챙기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수술 기록지까지. 그리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MRI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할 텐데요. 그러한 영상 CD, 영상 기록까지 모두 다 발급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을 다 달라라고 병원에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병원에 CCTV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병원에 CCTV를 주세요라고 할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CCTV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수술을 한 다음에 뭔가 좀 수술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의료사고인 것 같다고 의심이 들지만 어쨌건 바로 소송에 돌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외래 진료를 볼 때 의사와의 진료 내용, 진료 대화를 녹음을 하실 경우에는 추후 소송에서 의사의 진술 확보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증거 수집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가 의료 소송에 돌입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전문가를 찾아서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의료 전문 변호사라고 홍보를 하시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셔서 우리가 확보한 증거 기록을 들고 가셔서 과연 의사에게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송을 할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문 없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에는 보통의 소송과는 달리 많은 신체 감정을 필요도 할 수도 있고 또 진료 감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의료 소송의 경우 1심 판결만을 받기 위해서도 한 2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비싼 변호사 비용도 치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의료소송에 패소할 경우에는 상대방, 병원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송에 돌입하시기보다도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간혹 어떤 분은요, 네이버 지식인 또는 인터넷 무료 상담 이런 곳에 이제 글을 올려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의 과실은 굉장히 두꺼운 진료 기록부에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인터넷상의 무료 상담 이런 경우로는 정확한 법적 자문을 받으시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받았더니요, 변호사님께서 이건 승소 가능성도 높고요, 형사 고소를 해도 처벌 가능성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의 손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소송에 돌입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먼저 병원과의 합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합의가 대단히 거창한 거는 아닙니다. 병원에 찾아가셔서 내가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아봤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료상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유사한 사례에 비춰봤더니 이러이러한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병원 측에 합의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병원에 아주 명확한 과실이 없는 이상 사실 합의가 잘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는데 배에 꺼즈를 놓고 나왔다 의사가, 또는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수술했더라.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적극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스스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겠죠. 병원 내부의 변호사가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환자에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면 적당하겠습니다. 병원이 자문을 받았는데 환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손해배상으로 1억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경우에 합의가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합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으로 이 사건을 들고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의료분쟁조정중재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병원도 약간의 합의 의사는 있는데 병원 측에서는 최대 2,000만 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는 나는 1억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금액에 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실 중재원을 이용하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 선임할 비용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런 경우도 역시 조정중재기관을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조정중재기관은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서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도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에 반해서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우리가 조정과 중재를 의뢰할 경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짧게는 한 2달, 그리고 보통 한 6개월 정도면 조정안과 중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무료 비용으로 조정과 중재 피해 구제를 신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소비자원이나 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병원과 환자 측 둘 다 동의를 하지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한쪽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조정과 중재기관은 제가 위에 띄워놓은 것처럼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역시 중재를 신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기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이 기관에서는 이제 좀 조사를 해야겠죠. 진료 기록부도 다 조사를 하고 병원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개시할 텐데요.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병원이 부동의를 할 경우에도 무조건 일단 조사는 시작합니다. 무조건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에 반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이 부동의하면 애초에 조사도 시작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두 기관이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나 중재원이나 모두 조사 이후에 조정안이나 중재안이 나왔는데 병원이나 환자, 양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정안이나 중재안은 무효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쪽이 동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병원이 중재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합의를 하세요라고 중재를 했는데 병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 이 중재 결과는 무효가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결국 법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의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원으로 가서요. 법원에서는 의료 분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